총선이 이제 딱 이틀 남았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판세 분석을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이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아마 사실상 마지막 분석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간 함께할 두 분 소개해드리죠.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도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떻게 같이 방송을 좀 많이 해보셨나요? 아니요,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겁니까? 저는 목소리로 많이 들었습니다. 서로 목소리만 아는 사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은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나저나 사전투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두 분 하셨어요, 사전투표? 저는 투표는 당일 하는 게 제 맛이다. 그 당일날 가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기분이 난다. 예, 아무래도 그렇더라고요. 사전 그렇군요. 투표를 안 해본 건 아닌데 네네. 보통 제 실거주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때만 했던 것 같아요. 어지간하면 본투표는 당일날 네. 했었습니다. 저도 본투표를 쭉 하다가 사전투표하니까 딱 하나 그냥 좋은 점이 줄이 좀 짧은 것 같다는 느낌? 뭐 그래서 저는 했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를.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가서 했는데 어떠세요, 센터장님은? 저는 이제 사전 투표 토요일 날 했어요. 네네. 줄이 이제 길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네. 이번에는 좀 그렇겠군요. 네. 네. 팁을 하나 드리면 사전 투표 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하면 줄이 제법 있고요. 네네. 근데 다른 지역에 가서 이른바 네. 관외 투표라고 하는데 그러면 네네. 줄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빨리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그런 점을 이번에 팁을 알게 됐는데 저는 네. 이제 이번에 보면서 사전 투표가 원래 본선거, 본투표의 보조적 수단으로 도입이 된 것인데 이제는 이제 단순히 보조 수단이 아니라 선거일 당일과 다를 바 없는 이제 3일이 그냥 동등하게 된 것이다. 네네. 그래서 더 이상 보조 수단이 아닌 상황이 됐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빨리 하는 걸 좋아하는 맞아요. 이런 네네. 성격과 특성과 맞물려서 더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코로나 19 때문에 좀 한산한 시각을 좀 찾은 분들도 있긴 있을 그런 분들도 텐데 꽤 많아요. 네. 예, 그러니까 줄이 길다, 사람 많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나아간 분들도 많다는 점에서 네. 이제는 그렇죠. 뭐 많이 활성화된 것 같습니다. 일상화된 것 같아요. 지난 10일 그리고 11일 이틀 동안 사전 투표가 있었잖아요. 역대 최고 투표를 기록했습니다. 26.69%. 투표율이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각각 해석이 굉장히 분분하잖아요. 유리한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게 되는데 센터장님 보시기에는 이번에 이 역대 최고 투표율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십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사전 투표 사람들이 그냥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적 또는 전략적 표심을 갖고 있었고 네. 그것을 이제 분석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마 지금부터는 이제는, 이제 네. 크게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봐요. 초반에 이제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어쨌든 좀 그런 분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은 좀 저는 뭐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것을 하나 알 수 있죠. 뭐냐 하면 사전 투표가 어쨌든 투표 열기가 이번에 상당히 식을 것으로 차가울 것으로 생각됐었는데 네네. 뭐 비교적 의외로.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 있겠고 왜 이것이 이제 이렇게 투표율이 제법 높게 나오는 흐름인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의견이 분분한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감염 우려에도 불구하고 네. 한국에서는 좀 진전된 측면이 있겠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투표소에 대한 이제 안전 방역 관리에 대한 어떤 신뢰를 일정 부분 보여준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중요한 것은 이것이 이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네네, 그것을 그렇죠. 어느 정치인에게 맡겼을 때 또는 누구에게 맡겼을 때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유권자들의 어떤 정치 의식, 사회 의식, 투표 참여의 의도, 네. 의향 이런 것들을 강화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좀 있어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낮을 것이라고 하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네. 최근에 이제 투표율이 이렇게 높게 높았다. 나오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예, 계세요? 일단 최종 투표율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함부로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에서 많이 했다고 해서 그게 비례해가지고 총 투표율이 올라간다. 이거는 글쎄 뭐 걸어볼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네. 저는 처음으로 이제 첫 번째로 꼽는 것은 투표 당일에 붐빌 것을 우려해서 조금 더 한산할 때 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닌가. 네, 기본적으로. 네, 근데 이제 뭐 귀성길 귀경길에도 이쪽 길이 한적할 것 같아서 갔는데 같은 생각으로 다 몰려가지고 막히는 더 그런 막히는 경우가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전투표소에 줄을 길게 섰던 것 같아요. 사실 사전투표소는
동네에 있는 투표소들을 이제 본투표 때는 다 쓸 수 있는데 네. 몇 군데 동사무소 포함해서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줄을 더 설 수밖에 없는데 네. 유권자분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가시기는 좀 힘들었을 것이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본투표 당일의 분빔을 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하라는 유권자의 의지,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지지 표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미래통합당의 경우에는 분노투표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심판이다 이렇게 또 정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는 네, 뭐 예견했던 주장들인가요? 당연히 이제 각 이제 정파에서는 네. 정당에서는 이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아직 선거가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까지 지지자들 또는 추가적인 지지 확장을 위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긴 할 텐데요. 일단은 이제 투표율이 사실 이제 높으면 뭐 진보에 유리하고 네, 낮으면 이제 뭐 보수에 유리하다 이제 이런 것이 깨졌다. 네, 네.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이유는 사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투표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네. 진영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명제가 사실은 깨지려고 한다면 그 이제 역도 사실은 이제 깨져야 되는데 뭐냐 하면 낮을 때 진보 진영이 승리하는 경우가 이제 있어져야 그렇죠. 그것은 더 이상 맞지 않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어요. 아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뭐냐 하면 실제 이제 낮게 되면 진보 진영이 불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뭐 이제 왜냐하면 고령층이 많고 고령층의 투표 안정성, 투표 참여 안정성은 상당히 이제 일관된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투표율이 그렇게 낮지는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양쪽에 진보의 고정 지지층 또는 보수의 고정 지지층 외에 정치에 아주 평소에 관심도가 높지는 않은 중간 네네. 또는 중도층들도 투표장의 일정 수준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떠한 지금의 생각을 갖고 투표를 했느냐, 어느 쪽 사람이 더 맞느냐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네. 가령 이제 보면 보수 정당에 대한 이제 비토 정서가 커서 네. 투표를 했을 수도 있겠고, 물론 통합당에서 얘기하는 보수 정당에서 얘기하는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견제나 또는 심판을 하려고 하는 정서가 클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네네. 뭐 그것은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것인데, 알 수 없다. 그것에 네. 어느 쪽 양이 맞냐에 따라서 아무튼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중도 표심, 항상 선거 때는 중도 표심이 중요한데 그분들이 또 얼마나 더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네. 투표율을 우리 한번 투표율. 예상해 볼까요? 김수인 평론가 이런 거 네. 좋아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네. 안 그래도 네. MBC 지방 방송에서 하는 곳에서 네. 예측을 했었어요. 아 그랬었어요? 유튜브 외전을 통해서 네. 지난 선거하고 비슷하게 나올 거다. 지난 선거와 비슷하게 나올 것이다. 지난 투표율이. 총선이랑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사전 네. 투표율이 많이 높아가지고 네. 조금 불안합니다. 불안합니까? 근데 50% 후반에서 50% 60% 초반이 나오지 않을까. 음. 일단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50 후반, 60 초반. 네. 센터 형님은 어떻습니까? 네, 뭐 투표율은 하늘의 영역이라고 네, 부르는데요. 하늘의 영역 맞아요. 네. 네, 이게 지난번에 이제 지난 총선에서 58% 네네. 정도 됐어요. 이제 최종 투표율이. 네. 그래서 지금의 사전 투표율이나 이런 변화들을 보게 되면 지난번 수준을 다소 상회하지 않겠는가. 다소 결국에는 상회. 이제 네. 김 평론가님과 동일할 비슷하네요. 것인데 네. 뭐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뭐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전 투표율이 아무리 높았지만 그래도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뭐 높은 기본적으로. 거죠. 지난번 58%도 사실 낮은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살짝 높아서 60% 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은 전체 이제 최근에 다른 네. 선거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추세적으로 상당히 보면. 높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비슷하게 뭐 예측을 하셔서 좀 재미가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통합이 중요한 지금 통합이 시점입니다. 중요한- 네. 대한민국에서. 전망까지 통합하는 알겠습니다. 판세를 하나하나 보죠. 김수인 평론가가 이번 선거에서 일당은 민주당이 될 것 같다. 선거 날까지 표 차이는 그런다 줄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윤희용 센터장님은 전국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뭐 민주당 등등에서 각각 예상 의석수를 얘기를 하긴 했더군요. 네. 예. 지금 이제 선거 아직 이제 남아서 뭐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조심스럽죠. 한데요. 각 당이 얘기한 것을 근거로 해서 네, 말씀을 각 해주셔도 되고요. 당에서도 어쨌든 여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뭐 과반까지 자신하는
흐름도 보이고요. 민주당에서 130 플러스 알파를 얘기했죠. 네네. 그리고 뭐 네네. 비례까지 합하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또 진보 비례 정당들도 있는 것이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애초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잠깐 이제 보수 정당에서는 낮춰잡는, 통합당에서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보입니다.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 정부에 대한 평가,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라든가 또는 이제 지금 나오는 전국적인 여야 정당에 대한 지지율 격차,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의 대응에 대한 또 평가, 그다음에 격전지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사전 여론조사 등을 네. 종합하게 되면 네. 그런 각종 지표와 환경적 요인들이 여당이 다소 좀 유리할 것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해 보여요. 네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여당이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그 격차는 우리 김평론가님 전망하신 대로 줄어들 네. 가능성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선거라고 하는 메커니즘 뭐 샤이 보스니 숨은 표시민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이런 거예요. 선거 당일에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네. 하실 때 이게 우리가 이제 평소에는 어느 정당 지지하냐고 이제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 당일에는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현 정부 여당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 싶다. 네. 좀 회초리를 들고 싶다. 네. 견제하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일에 그 야당을 내가 좋아하거나 지지하지 않더라도 그날만 야당을 들어쓰는 거거든요. 도구로서.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야당들은 평소에 정당 지지율보다 네네.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통상 이제 그것이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이 네, 항상 더 좋게 나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네. 다만 이제 그것이 지금 앞서고 있다고 얘기되어지는 여당의 정당 득표를 이제 넘어설 것이냐는 것은 2차적인 문제이긴 한데 네네. 어쨌든 지금의 현저한 격차는 좀 줄어들 가능성은 이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수인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각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망치 등등. 네, 일단 민주당은 좀 부자 몸조심을 네네. 한다고 느껴지고요. 통합당은 엄살이 조금 심하지 않는가. 엄살이 심하다. 네, 근데 이제 네.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잡는 게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역대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단독 과반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가 어렵죠. 않거든요. 네. 그런 의미인데 이제 최근 며칠 동안의 판세를 보면은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니겠다. 예, 그만큼 통합당이 위기 의식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은 충분히 됐다라고 전망을 해보고요. 네. 그리고 통합당이 접전지 같은 경우는 그나마 희망을 걸어볼 만한 게 사전 투표보다 오히려 본 투표 때 좀 투표가 활뛰게 벌어져야 돼요. 네. 예, 왜냐하면 그게 중도층이 조금 더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 물론 그 사람들이 통합당을 찍었다는 보장은 없지만 네네. 그거 없으면은 승세를 뒤집기 어려운 것이 이번 선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아직 마음을 못 정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아직까지 저는 1당, 2당 뭐 전망은 전혀 뭐 달라진 건 없다고 이게 봅니다. 보면 원래는 네. 지역에서는 이제 그 후보들이 네. 내가 1위를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다가오면. 예, 선거 네. 다가오면 왜냐하면 이제 내 표가 이제 사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 표가 이렇게 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세론을 더 구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중앙당에서는 대개 이제 막판에는 읍소하는 전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위기니까 투표를 안 하려던 지지층들 꼭 참여해 달라라고 하는 이제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네. 지금 통합당에서도 좀 이제 그런 전략을 막판에 쓰고 있는 것이고 네, 읍소 전략. 또 이제 여당에서도 뭐 이제 한 분이 이제 뭐 굉장히 180석까지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부인하면서 네. 이제 그것이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런 이제 지지층들이 이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이제 호소하기 하는 그런 이제 전략 또는 실행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에서는 굉장히 읍소 전략을 펴고 있는데 김수인 평론가 지적처럼 좀 엄살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요. 왜냐하면 냉정한 판단 같으세요? 많은 엄살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도부가 계속 이것을 이제 판단하면서 네네. 나오는 것인데 저 통합당의 우세 지역에서의 격전지 경쟁 구도 만들어진 곳들이 이제 사실은 발표된 조사들에 최근에 많았거든요. 막판 조사에서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지지층들이 이제 투표장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게 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불안감들 이런 것들이 실제 어쨌든 지지층 호소로 하기 위해서 한 부분. 이라고 네네. 저는 이제 보기는 하는데 그렇군요. 네,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격전지 하나하나 좀 지역을 볼까요? 4556번님 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두 분은 어느 지역이 최고 접전 지역이라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어디 하나씩 짚어주시죠. 김수윤 평론가. 저는 동작을
동작을 지역, 네. 이수진 후보 대 나경원 후보 지역의 가장 접전이 아닐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계속 왜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상황인가요? 여론조사의 어떤 추이를 보면? 조사도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 지역구의 특성도 네. 양쪽 다 누려볼 만한, 이렇게 점해볼 만한 그런 지역인데다가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조직력이 있겠죠. 네네. 다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또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도가 또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이제 이수진 후보는 어떻게 보면 신선미는 있을 수 있는데 네. 또그 나경원 후보 갖고 있는 어떤 그래도 정치인으로서의 뭐 저력이랄까 이런 인지도나 것들을 이런 거는, 넘어서는 것이 만만치는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작용들을 종합해 봤을 때 접전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접전 지역이라는 게 사실은 모르겠다 이런 거잖아요. 모르겠다. 네. 우리 센터장님은 어디 정말 모르겠다. 네. 저는 뭐 송파을, 송파을. 예, 송파을에 이제 최재성. 더불어민주당의 최재성 후보, 네. 그다음에 미래통합당의 배현진, 배현진 후보가 후보.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네. 최재성 후보는 뭐 문재인 대통령 여러 복심들이 있지만 최재성 후보도 복심으로 이제 풀리는 인물이니까 상당히 이제 중량감이 있는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힘 있는 여당 후보론을 통해 가지고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런데 배현진 후보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상당히 이제 미미한 득표를 보였는데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네. 두 사람이 지금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수 진영에서 보수 정치인으로 이제 수용이 어느 정도 된 것으로 보여요. 네네. 그래서 이제 보이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경쟁력을 좀 갖는 경우는 네. 환경적 요인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이 보면은 부동산 이슈가 있는 지역들에서 네.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상당히 어쨌든 좀 경쟁력을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고향도 네. 고양도 네네. 그렇고 이 송파도 그렇고 분당 지역 그다음에 용인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부동산 이슈가 상당히 이제 네. 아까 말씀하신 동작도 사실은 부동산 이슈가 큰 곳이거든요. 이런 지역에서는 보수 정당의 후보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유권자들이 우리의 재산권이 침해당한다고 생각 때문에 네. 현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지금 때문에 최재성 후보 같은 예. 경우도 사실 부동산 이슈가 여기 굉장히 관련해서 핫한 좀 것이거든요. 그래서 완화해야 배현진 된다. 후보의 네. 공약을 보면 이제 종부세 인하라든가 이런 공약들이 많아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 이제 지역의 어떤 유권자들의 어떤 재산 네. 관련한 이슈,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한 사안과 또 여당의 힘 있는 후보 안에 과연 이제 어느 것이 이제 고민스러울 것 승리를 같아요. 예, 네. 있을지 뭐 결과는 유권자들 몫이죠. 알겠습니다. 정말 모르겠다 지역 광진을도 혹시 포함됩니까? 네, 저는- 고민정 후보와 네. 오세훈 후보. 저는 조금 어느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말은 차마 못하겠고. 네네. 센터장님 어떠십니까? 광진을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으세요?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광진을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울시에 있는 막내 자치구예요. 성동구에서 95년인가 그때 이제 분구가 된 막내 자치구인데요. 네. 이 지역이 근데 그때 이후로 사실은 보수 정당에게 허용을 하지 않은 그렇죠. 계속. 곳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텃밭이라고 할 수 있겠고 여기에 네. 뭐 추미애 전 장관도 이제 있었던 것인데요. 추미애 장관도 있었죠. 전 장관이 아니네요. 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서울시장까지 역임한 인물이잖아요. 오세훈 예, 후보가. 네. 예. 그리고 지금 그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청와대에서 대중적 이제 지명도를 올리긴 했지만 정치 네. 신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좀 또 경쟁 구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거 참 특이한 것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보면은 미래통합당 보수정당 쪽에 있는 지지자들은 네. 내가 인물을 보고 찍는다는 응답이 높아요. 인물을 보고 인물을. 찍는다. 근데 네. 진보 진영의 유권자들은 네.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응답이 높아요. 아. 근데 이것이 과거에는 안 그랬어요. 과거에는 보수 지지자들이 정당을 보고 뽑는다는 응답이 월등히 높았고 네네. 진보 진영에서는 인물 보고 뽑는다라고 얘기를 네네. 했었거든요. 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정당과 그 정당의 지지자들 간의 이제 일체감, 우리 정당이다, 나의 정당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때 네. 무조건 정당 보고 뽑는 것이거든요. 정당이 누구를 데려오면 우리는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네. 것인데 이것이 과거에는 보수 진영에서 높았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서울의 주요한 상황들 보게 되면 네. 신인이 왔는데 바로 이제 막 되는. 지지를 보내잖아요. 네네. 저 진보 진영의 이제 유권자들이 진보 진영에서 그것이 정당 일체감이 상당히 과거와 달리 높아진 달라졌다. 측면이 네. 좀 이번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수도권 지역도 굉장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121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워낙 거의 한 절반 정도 지역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지만 또 부울경 지역도 민주당이 이쪽은 이번에 좀 힘들 것이라고 전망을 당초 했다가 요즘은 약간 해볼만해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지역은 어떻습니까? 부울경 지역 좀 관심 있는 지역이. 그렇죠. 지금 부산만 보자고 한다면 18석. 지난번 이제 5석을 민주당에서 가져갔고 네. 중간에 이제 재보궐선거에서 한 석이 추가되긴 했는데요. 네. 그것도 엄청난 이제 성과라고 당시 얘기를 했던 상황인데 지금은 어쨌든 기준이 바뀌었죠. 당시에는 이제 네. 0석에서 만약에 네. 뭐 한두 석만 하더라도 선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렇죠. 상황이죠. 지금은 이제 이것을 지키냐 못 지키냐 네. 이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사실은 이제 초에 정권 심판론이 이 지역에서 상당히 타오르는 것처럼 보여서 사실 그 시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위성 정당에 대한 논의를 네. 한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불안감 그래서. 때문에. 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나오는 조사들은 다시 이제 경쟁 구도 나오는 것들이 이제 많은 상황인데요. 접전 지역이 좀 늘고 있어요. 이 지역에서 네.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것은 부산 진구갑입니다. 진구갑.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낙동강 벨트는 아닌데 네. 예, 부산에 놀러 가면 젊은이들은 이제 서면으로 갑니다. 그렇죠. 예, 부산의 이제 네. 중심인데 그 네. 서면이 있는 곳이 바로 이제 부산 진구갑인데요. 네. 이 지역에서 인물들 뭐냐면 여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용춘 네네. 전 장관, 김용춘 후보이고 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김용춘 후보의 당선을 막으라고 특명을 받고 옮겨온 다른 지역에서 옮겨온 서병수 전 부산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거물급 그러네요. 간의 네. 대결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지역에서 어쨌든 지난번 총선에서도 이제 민주당에서 이 지역에서 당선의 바람이 주변으로 번졌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 네. 그만큼 이제 핵심적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네. 부산 진구갑. 네. 좀 눈여겨 볼 필요는 있다. 알겠습니다. 생각됩니다. 김수현 평론가는 어느 지역이 가장 좀 접전 지역이라고 네. 보십니까? 저도 부산 진구갑이었는데요. 아, 그래요? 두 번째로 꼽는 데는 부산 남구 을입니다. 부산 남구 을. 민주당 박재호 후보하고 네. 통합당 이현주 후보 네. 나왔기 때문에 네. 이현주 후보는 부산 출신이기는 한데 이쪽에서 정치를 하지는 않았었고 예전 지역구는 또 수도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예, 정당 소속도 민주당, 국민의당, 뭐 바른미래당 이 순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보면 이제 다른 사람이 온 셈인데 이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미디어라든지 특히 뭐 유튜브라든지 이쪽에서 익숙한 분들은 네, 네. 또 통합당 지지자들도 자기 식구처럼 받아줄 수도 있는 음. 그런 상태인데 과연 그런 여건을 뚫고 네. 어느 정도로 선전을 할 거냐 그런 것들이 가장 좀 눈에 띄는 주목이 지역이다. 된다고 볼 수 남구 있죠. 을. 네. 또 이분 빠지면 좀 섭섭하죠.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 네, 지금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에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인선 후보, 네. 예, 뭐 경북 정무부지사까지, 경제부시사까지 이제 한 인물인데요. 네. 지금 그 두 인물이 엎치락뒤치락 경쟁 구도를 막강한가요? 보이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대구 지역 권자 정서를 잘 모르긴 하겠는데 대권 주자를 이제 키워야 한다라고 하는 정서가 강할지 네. 이제 우리 지역에서 어쨌든 이 미래통합당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되고 홍준표 뭐 후보가 사실은 대구의 연고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네. 대구뿐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자기네 사람으로 받아들여 줄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뭐 또 유권자들 판단하시긴 할 텐데요. 그래서 뭐 결과는 지금 예측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전에는 처음에는 홍준표 후보가 네. 월등하게 뭐 당연히 앞설 압승할 것이다. 거라고 하는 것들을 예상하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까지 나오는 결과들은 이제 경쟁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 어쨌든 완전하게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홍준표 후보가 우리의 후보다라고 하는 것이 네. 당 지지세와 네, 네. 맞물려 가지고 충돌하면서 네. 사실은 그것이 크게 확장은 아직 좀 제약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 네.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네. 홍준표 전 대표 성대모사 해달라. 제가 이게 전공이 아닌데 네, 전공이 성대모사가 돼가지고 제가 떨어지면 한국 정치가 베베 꼬여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만족하셨으리라 믿고요. 네. 다음 마지막으로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비례대표 한번 볼까요? 47석에 걸려 있습니다. 미래한국당에서 좀 앞서간다라는 관측들이 많았었는데 요즘 좀 변했습니까? 어떤가요? 비례? 뭐 미래한국당이 이제 정당 지지율만 딱 놓고 봤을 때의 네네. 미래통합당 대 민주당 여기에 네. 비해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지지율이 높은 편인데 네. 이거는 여러모로 예측이 됐던 거예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네. 비례대표에서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 네. 이렇게 분산이 되기 마련이죠. 그렇죠. 그리고 역대 여론조사에서 다당제를 선호하십니까 양당제를 선호하십니까 물어보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의 절대 다수는 양당제를 선호합니다. 네. 예, 그 얘기인즉슨 비례대표 투표를 할 때 분할 투표 그러니까 당을 다른 데다가 찍는 선택을 잘 안 한다는 것이죠. 네, 진보와는 다르게. 네네. 특히 영남이나 노년층에서는 네. 예,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비례대표 투표도 통합당 지지층은 미래한국당한테 쏠릴 수밖에 없고 더불어민주당 쪽은 두 당으로 분할된 데다가 네. 또 더 있어요. 뭐 민생당, 정의당 여러 정당들에게 또 그렇죠. 예, 분할 투표를 또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래한국당이 앞서 나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뭐 네네. 앞서 나가는 것이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민주당의 지역구 민주당 후보를 찍고 비례는 이제 정의당을 찍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네. 예, 좀 혼합해서 찍는 분할 투표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이번엔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당도 있고 또 열린민주당도 있고 기존 뭐 정의당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거 고민- 예측하기가 너무 그렇죠.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 이것은 뭐 범진보 진영이냐, 네. 범보수 진영이냐 이제 이렇게 보는 게 편하긴 할 것 같긴 네네. 한데요. 어쨌든 이제 좀 정당을 다르게 투표를 하면 아 내가 좀 합리적으로 투표한 것 같은 네. 느낌이 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분산 투표가 이제 과거에부터 계속 있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여실히 있으리라고 보여요. 네. 예, 그래서 정의당도 저는 뭐 기존에 나왔던 최근에 정당 지지율보다는 상당히 수혜를 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고요. 정의당 예상보다 같은 경우. 조금 더 나올 것이다. 예. 네. 그리고 보면은 저는 보수 진영에서도 국민의당도 그 수혜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보여요. 국민의당이요. 예, 왜냐하면 이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네. 이제 뭐 지역에서는 미래통합당 후보를 찍는다 하더라도 비례에서는 지금 마땅한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국민의당이 과거에는 중도 성향이 상당히 뚜렷했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서도 이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보수 색채가 좀 강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진보 진영에서 이탈되는 거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네. 그래서 미래통합당 지지자들 중에서 미래한국당을 찍는데 약간 꺼려지는 분들은 네. 아마 국민의당. 국민의당이 사실상 선택지가 이제 뭐 유일하기 때문에 약간 중도에 가까운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나왔던 초반에 나왔던 정당 지지율보다는 국민의당이 보수 진영으로부터의 이제 수혜가 네. 약간 더 있을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마지막 질문일 것 같네요. 남은 이틀 동안 특별한 변수가 뭐가 있을까요? 막말? 막말 제외하고 뭐가 있을까요? 사실은 네. 지금 상황에서 투표가 하루다. 투표일이 네. 하루다고 생각하면 점심시간이 이제 지나고 한 2시쯤 지난 거예요. 네네. 사전투표에서 이제 많이 한 것이니까는. 네네. 그래서 뭐 투표일 도중이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어서 어떤 큰 변수가 영향을 주기는 시기적으로 네.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아직 표심 정하지 않으신 분들, 투표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후보들의 막말들 그리고 최근에 막 공방이 이제 심해질 것이거든요. 오늘부터 그렇죠. 격렬해지고 그런 부분에는 있더라고요. 좀 영향이 뭐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요. 어쨌든 많은 투표가 이루어져서 네. 큰 판을 뒤흔들 정도 나오기는 지금 시기상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남았는데 김수민 평론가가 네. 생각하는 특별한 변수 있나요? 뭐 막말을 포함해서 네네. 무리수가 되겠죠. 무리수. 네, 무리수를 네. 두는 쪽이 손해를 보게 될 거고 네. 뭐 N번방 관련해서도 무슨 제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미래통합당이 취소를 했잖아요. 김종인 위원장 네. 자체가 비판을 했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거를 앞두고 네. 뭐 한마에 간다, 한마에 간다 이게 된 적이 없어요. 네. 선거를 앞두고는 항상 그런 일은 잘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예,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어떤 무리수를 두는 쪽이 오히려 거꾸로 실점을 하게 될 거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한 명만 뽑는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네. 예, 실점 덜하기 게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지간하면 좀 조용한 선거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윤희용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